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즘 흔히들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저는 정말 매일같이 꽃길만 걸으며 살고 있답니다. 제가 화원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혈액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완치가 돼서 꽃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말이 헛된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기적 같은 저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 건 중3 여름이었어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던 저는 모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시 수출을 주로 하던 시계 공장을 운영하던 아빠는 한동안 일감이 없어서 공장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계약을 따내서 다시 공장을 열게 되었거든요. 아침도 거른 채 신이 나서 이른 출근을 준비하는 아빠를 보니 덩달아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정연아, 아빠 그냥 안 쓰러진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식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정연이가 원하는 외고도 아빠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뒤는 이 아빠가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아빠 믿지? 오랜만에 환하게 웃던 아빠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해도 뜨기 전에 출근을 했던 아빠가 저녁 무렵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고 더불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누비겠다는 16소녀의 당찬 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평생 아빠 그늘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남편이 남긴 빚을 안고 3남매를 키워내야 했고 고등학생 오빠는 가장의 무게를 떠안아야 했죠. 그리고 저 역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제 결정에 담임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정연아, 집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꼭 이렇게 해야겠니? 외고 진학이 어려우면 인문계라도 가.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애가 진학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은 힘들어도 네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솔직히 선생님 말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담임선생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를 만났어요. 선생님,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애미가 돼서 딸 자식 날개를 꺾는 게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 운명이고 팔자인걸. 그러니 우리의 더는 흔들지 마세요. 엄마는 담임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억울해하지 마라. 옛날부터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어. 일단 네 오빠부터 대학에 보내자. 집골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둘이나 대학에 보내? 넌 이후에 대학 들어가면 되잖니. 그러니까 이 엄마 좀 도와다오. 엄마도 너무 힘들어. 어린 딸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니 더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지금 꿈이며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상고에 진학한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오빠는 대입에 성공해 대학생이 되었고요. 우리 가족을 억누르던 아빠의 빚은 다행히 상속 포기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린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산동네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그래도 빚에서 해방된 게 어디예요. 정든 집을 떠나 산동네로 이사를 한 그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다시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할 수 있지? 그땐 정말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파출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서 당장 등록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이 되면 재학 중 취업을 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쯤 오빠가 제대를 할 테니 제 손으로 등록금도 될 수 있었고요.
내 식구가 그렇게 뭉쳐서 살아가면 언젠가 오늘의 고생을 추억처럼 곱씹을 날이 올 것만 같았어요. 영어를 꽤 잘했던 저는 무역회사 경리과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딱히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담당자한테 연결해줘야 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얼마 뒤 제대한 오빠는 복학을 했고 일부 학비는 장학금을 딴 덕분에 학비 부담은 조금 덜했죠. 정연아, 장남으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대신 오빠가 취업만 하면 그땐 오빠가 너 대학 보내줄게. 사실 공부는 네가 나보다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자. 오빠는 동생이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걸 미안해했어요. 그 마음은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렇게 3년 뒤 오빠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드디어 저도 오빠 등록금 마련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야 숨 쉴 틈이 생겼구나 했는데 글쎄 여동생이 사고를 쳤지 뭐예요. 뭐? 임신? 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널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집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여동생이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며 울먹였어요. 엄마랑 오빠가 알면 자긴 죽는다며 어찌나 울어대는지 정신이 없었죠. 근데 언니,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그 남자랑 살고 싶어. 언니가 도와줘. 고작 19살밖에 안 된 동생이 무려 17살 차이나 나는 점장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게다가 남자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신혼도 월세 원룸에서 시작하겠다니 언니로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었어요. 여동생의 결심이 확고해서 여차하면 남자랑 야반 도주라도 벌일 각오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나서서 엄마랑 오빠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는 그 자식을 미성년자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뛰었고 엄마는 딸 자식 신세 망쳤다고 땅을 치며 한참을 우셨죠. 그 와중에도 여동생은 팔로 지 배를 감싸 안곤 애도 낳을 거고 그 남자랑 결혼도 할 거라며 악을 썼어요. 애까지 가진 상황에 뭘 어쩌겠어요. 결국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남자는 통장에 돈백도 없는 상태로 결국 결혼식과 신혼살림 모두 우리 집에서 떠맡아야 했어요. 당시 오빠는 이제 막 취직을 한 상태라서 여력이 없었고 일용직인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대학 가려고 모아둔 제 적금을 해약해야만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철없는 여동생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느라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지지배야,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네 언니 꿈이고 미래였다.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지만 행복한 표정의 여동생 앞에서 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죠.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어요. 마음에 틈이 생긴 탓이었을까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해 우울증이 찾아왔지 뭐예요. 모든 게 귀찮고 몸이 축 처지는 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같은 부서 언니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며 명함 한 장을 주더라고요.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야. 가정의학과, 외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조인해서 만든 병원인데 가정집에 꾸며놔서 카페 같은 분위기더라고. 일단 편한 마음으로 상담부터 받아.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로 연결도 해준다더라.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이젠 네 자신도 좀 챙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니? 명함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쉬는 날 찾아가 봤어요. 선배 언니 말대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더라고요. 간판에 적힌 이름도 마치 카페 같아서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 싶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죠. 누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싱긋 웃더군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여기 커피가 아주 죽여요. 남자는 주저하는 저를 다짜고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목가적 분위기의 카페 같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메뉴판이 없다는 것 정도였죠. 여기 카페예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증상을 말씀하시면 처방해 드릴게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전문의 면허도 있거든요. 남자의 가벼운 농담에 어느새 긴장이 풀린 저는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거였죠. 편안한 병원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남자의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전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감정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은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쁘기보다는 왠지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젠 저랑 밖에서 만나요. 의사와 환자 말고 남자랑 여자로. 우리 연애하자고요. 싫어요? 아니요, 안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라뇨? 정연 씨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다는 그 말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20대 끝자락에 처음 만난 사랑에 저는 정신없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 사람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내가 번 돈으로 나를 빛내줄 옷을 사고 샵에서 난생 처음 펌도 했어요. 가족이 아닌 오직 날 위해서요.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밑빠진 독을 채우느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남자로 인해 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좀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고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청혼을 받고 보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는 몇 개는 준비해야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열쇠? 열쇠는 뭐 하려고? 설마 촌스럽게 아파트에 수입차, 병원까지 혼수를 해오려는 건 아니지? 어쩌냐?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공짜라면 질색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돈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너 말고 다른 여자랑 했을 거야. 난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고른 거거든. 그게 너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어디 상대의 배려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새로 부어온 적금도 있고 투잡을 뛰면서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도 조금 있어서 혼수 정도는 가까스로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잘 왔다. 너 돈 좀 있지? 네 오빠 결혼한다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지? 엄마가 아주 미치겠다. 집은 네 오빠가 전세금 대출 받아서 장만한다지만 그 밖에 돈 들어갈 데가 한둘이니? 그래, 너 얼마나 갖고 있어? 엄마, 사실 그게 말이야. 나도 결혼할까 하는데. 결혼? 남자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 너 오빠 결혼하는데 돈 내놓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너 시집갈 때 돈 안 해줄까 봐? 걱정 마. 누가 네 돈 떼어먹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 내가 상담받던 병원 의사인데 결혼하재.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랬어. 의사?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니? 네 주제에 무슨 의사랑 결혼을 해?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의사 사위를 드리냐고. 정신 차려 이거사. 혼수 따지고 그러는 집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면전에 대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겠어? 넌 그 나이 먹도록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암튼 지금은 네 오빠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넌 나중에 얘기해.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야. 막말로 네가 급하니? 네 오빠가 급하지. 게다가 한 해에 자식 둘 결혼시키면 주위에서 욕해. 그러니까 일단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봐.
네 오빠 장가부터 보내야지. 하필 오빠 결혼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 결혼은 다음으로 밀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돈이었죠. 오빠 결혼하는데 주고 나면 정작 제 결혼 자금은 없으니까요. 내 결혼 미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금은 못 내줘. 내년이든 후년이든 나 결혼할 때 써야 된다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돈 못 해줘. 정연아, 오빠가 급해서 그래. 집 때문에 대출이니 뭐니 싹싹 긁어서 수중에 돈백도 없어. 일단 내 결혼부터 하고 너 결혼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테니까 제발 오빠 한번 살려주라. 정말 해줄 거지? 나 이 돈 없으면 정말 결혼 못해. 오빠 믿는다. 결국 오빠는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대가리까지 빼가듯 제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 바람에 제 결혼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침이 심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 빈혈도 심하고 피부에 자주 멍이 들었다고요? 네, 다리도 붓고 구토도 심해요. 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월차를 내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혈액암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병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동안 전조증상도 있었을 텐데. 의사는 조혈모세포 제거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너무 희박해서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길래 가족들과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곤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화창한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난 죽어가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싫고 이제야 겨우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하필 이럴 때 이런 병에 걸렸나 싶어 화가 났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번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지, 차라리 이럴 거 태어나지나 말 걸 그랬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걷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정리가 되더군요.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치료를 받으려면 돈도 꽤 들어갈 테고 일단 오빠 결혼할 때 빌려준 돈부터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도 당연히 마음 아프지. 동생이 암이라는데 왜 안 그렇겠냐? 근데 정연아,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만드냐? 안 그래도 네 올케가 임신해서 출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미안한데 일단 너 퇴직금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암인데 회사는 그만둬야 할 거 아냐. 너 한 10년 일했지? 그럼 퇴직금도 꽤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써라. 응?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암 걸렸다는 동생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퇴직금 빼서 치료하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개새끼지? 야, 이 지지배야, 너 지금 오빠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개새끼? 그래, 네 말대로 개새끼 하지 뭐. 네가 죽든 말든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동안 대가를 바라고 오빠 뒷바라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매정한 오빠 말에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런 인간을 오빠라고 믿었던 저한테 미치도록 화도 났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려는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 혈액암이라며? 근데 언니 혹시 나 결혼할 때 해준 돈 달라고 전화한 거야? 그런 거라면 나 못 해줘. 언니도 알잖아. 우리 그 이 백수인 거.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그리고 언니가 그 돈 해준 거 다 언니 편하자고 해준 거 아니야? 그동안 식구들 뒷바라지 하면서 언니도 보람 느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만족 느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쿨하게 베풀었다 쳐. 뭐? 쿨하게 베풀어?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하니? 내가 대학 가려고 차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 쉬는 날에도 못 쉬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알바까지 뛰면서 모은 돈이라고. 내 미래까지 알뜰히 헤쳐먹곤 나보고 쿨하게 잊어라? 됐다 이년아. 애초에 너한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걸 동생이라고 그동안 챙겨왔던 내가 미친년이지.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보다 더 암적인 존재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놨더라고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더라. 너 혈액암인가 뭔가 걸렸다며? 그게 다 피가 탁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솥 끓여놨으니까 이거 다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 네가 그동안 우리 집 위해 희생한 거 엄마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정연아, 형제들한테 해준 거 돌려받겠다고 생각하면 못 써. 네 오빠가 오죽하면 그 돈 못 해준다 그랬겠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일단 오빠 말대로 퇴직금 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해. 요즘엔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다더라. 늙은 애미 수발받을 생각 말고 거기 들어가서 치료해. 그게 너도 편하지 않겠니? 엄마, 결국 이거였어? 병든 딸 병수발 못 해주겠으니 아프면 요양병원 들어가라고? 오빠한테 빌려준 돈도 포기하고 동생한테 해준 돈도 포기하고 네 힘으로 동구해서 투병하라고? 어떻게 다들 이러냐? 내가 그동안 짐승들이랑 살았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래, 엄마 소원대로 내가 사라질게. 이 집에서 내 발로 나가주겠다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자 가족들한테 팽당한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서 급기야 엉엉 울고 말았죠. 제 상황을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일단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곤 대형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치료와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라서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겐 제격인 곳이었죠. 남자친구는 매주 찾아갈 테니 마음 놓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냈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마음이 어지러운데 멋진 경치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게 매일 찾아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 병실 아주머니였죠. 경기도 어디에서 화원을 한다는 아주머니는 병원 화단에 있는 꽃들을 직접 가꾸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제 병실에 와선 그 꽃 얘기를 해주곤 하셨죠. 꽃말이며 꽃에 얽힌 전설이며 꽃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요. 제가 반응을 안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한 달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꽃이 왜 좋아요? 처음으로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더니 아주머니께서 방긋 웃으며 그러셨죠. 피고 지고 또 피니까. 사람 인생도 그래. 살다 보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 아가씨 인생도 꼭 다시 필 거야. 그러니까 살아. 살아나면 내가 좋은 선물 해줄게. 그러니까 침대에만 있지 말고 나랑 꽃도 키우고 살아보자고.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 누구도 저에게 살아나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주머니가 나를 살리자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 살아요. 같이 살아서 같이 이 병원 나가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병원 화단 가꾸는 일을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꽃부터 흔한 장미까지 아주머니 손이 닿는 순간 모두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에 사람의 손끝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아주머니와 저는 단짝처럼 꽃을 가꾸며 지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쌀쌀해진 늦가을,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편지에는 자식도 없는 자신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어져서 고맙다는 말과 자신의 화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의 말이 있었어요.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면서요. 얼마 뒤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아주머니의 유산 집행을 해주셨어요. 은행 잔고와 현물 재산들은 모두 지정된 시설과 주변 지인들에게 남겼고 저에게는 화원을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화원을 갖게 된 저는 아주머니와의 약속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화원을 지키고 손수 꽃을 키우겠다는 꿈도 생겼죠. 그래서 면회온 남자친구한테 부탁해 화훼 관련 책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말로 들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꽃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퇴원 후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된 저는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화원에 찾아가 보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화원 안의 꽃들은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받은 분들이 그동안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었죠. 그분들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화원 일을 배워갈 수 있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규모의 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하고 딸아이도 출산해 육아와 화원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이 화원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지역방송에서 제가 화원 주인으로 나온 걸 봤다나요? 엄청난 규모의 화원을 본 가족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들처럼 다시 제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염치라고는 엿장수한테 엿바꿔먹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죠. 엄마는 또다시 가족 타령을 해대며 나이 드니 아들보다 딸이라며 이제 병도 다 나았으니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당신이랑 살게? 병든 딸 버리는 매정한 사람한테 효도할 호구는 없어요. 제발 뿌린 곳에 가서 거두세요. 그리고 오빠, 그 사이 돈은 많이 모았어? 나랑 정산해야 할 돈이 그 사이 이자가 많이 불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그건 1원도 안 깎아줄 거야. 참, 정민이 너도 돈 준비는 됐겠지? 너도 나한테 줄 돈 있잖아. 넌 쿨한 거 좋아하니까 시간 끌지 말고 현금 일시불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날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 한결 일이 수월하게 됐네. 정확한 액수 며칠 내로 보낼 테니까 각자 해당 금액 준비해줘. 그리곤 앞으로는 꽃 살 거 아니면 가급적 찾아오지 말아줘. 당신들한테 나는 역겨운 냄새가 꽃들한테는 해로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저는 직원들을 시켜 가족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오빠와 여동생한테 보냈던 계좌이체 이력과 문자 등을 근거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를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받아서 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려고요. 돈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써야 그 가치가 빛나는 거니까요. 내 등에 올라타 등골 빼먹고 토사구팽했던 기생충 같은 가족들에게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온당하겠죠.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은 꼭 자신도 정말 잘 챙겨가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